1837년 런던의 한 귀족 저택에서 25살 여성이 거울 앞에 앉습니다. 그녀의 화장대 위엔 하얀 가루가 담긴 병이 놓여 있는데 이 가루를 바르면 피부가 투명한 도자기처럼 변하지만 동시에 신경계를 파괴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납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이 가루를 얼굴에 바르는데 이건 단순한 무지나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에게 화장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투자였고 독성 화장품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강제한 의무였거든요. 오늘은 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자신을 죽이는 화장품을 멈출 수 없었는지 그 잔인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봐야 하는데 이 시대엔 중산층 이상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혼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없었으며 미혼 여성은 정규 교육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문직에 진입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적 안정수단은 결혼뿐이었는데 문제는 이 결혼 시장이 철저하게 외모라는 단일 기준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는데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지성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반면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오로지 도덕성과 아름다움으로만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이 구조에서 여성은 생산수단을 가진 경제 주체가 아니라 거래되는 상품 그 자체였는데 결혼은 본질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가사노동 그리고 사회적 위신을 구매하는 거래였고 여성은 자신의 외모라는 물적 자본을 담보로 경제적 안정이라는 수익을 얻는 투자자였던 겁니다. 존 러스킨 같은 당대 지식인들은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하는 것이 남성의 문화 자본이자 부의 증거라고 공공연히 주장했고 이는 여성의 얼굴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의 얼굴은 그녀의 이력서였고 주름 하나 기미 하나가 취업 실패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화장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투자가 되는데 특히 산업혁명 이후 런던의 대기 오염과 천연두 유행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매연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살면서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고 천연두는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겼거든요. 19세기 중반 런던의 천연두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이 흉터와 함께 살아야 함을 의미했고 이들에겐 화장품이 사회 복귀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사회는 화장한 얼굴을 창녀나 배우의 상징으로 낙인 찍으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는데 산업화된 도시에서 화학적 도움 없이 자연스러운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 모순된 요구가 여성들을 은밀한 화장 의뢰로 내몰았는데 남편에게조차 자신이 화장한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했고 이는 사기꾼과 유독물질이 판을 치는 암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담 레이첼이라는 악명 높은 사기꾼이 본드 스트리트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약속하며 귀족 여성들을 상대로 20기니 현재 가치로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납과 비소를 얼굴에 바르는 에나멜링 시술을 했던 것도 이 비밀스러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었고 왜 여성들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쓰인 건 납 성분의 하얀 가루였는데 리퀴드 펄이나 베네치안 세루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피부를 불투명하게 덮어서 천연두 흉터나 기미를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납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뼈와 연조직에 축적되는데
초기엔 손과 손목의 근육이 마비되는 납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납이 피부를 망가뜨리면 그 손상을 가리기 위해 더 두꺼운 납 화장을 해야 했고 결국 뇌 손상과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함정이었는데 처음 납을 바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성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 바르면 천천히 죽어가고 멈추면 망가진 얼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성들이 이걸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 화장을 멈추는 순간 그 밑에 망가진 피부가 드러나고 망가진 얼굴은 결혼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했으니까요. 일단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비소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죽였는데 이건 주로 먹는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티리안식 비소 섭취법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오스트리아 농부들이 비소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체력이 증가한다는 민간 요법이 영국 상류층으로 전파되면서 제임스 캠벨 박사 같은 사람들이 비소 웨이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소는 세포 호흡을 방해하고 적혈구를 파괴해서 경미한 빈혈 상태를 만드는데 이게 피부를 도자기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지속적 노출이 피부에 검은 각질을 만들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건데 급성 중독의 경우엔 위출혈과 폐부종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1860년 알프레드 스웨인 테일러 박사가 피부에 바른 비소도 전신으로 흡수된다는 걸 입증했고 1865년엔 이 치료로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비소 화장품은 계속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비소 판매를 규제하려 해도 산업계와 화장품 제조업자들이 색을 섞으면 용도에 맞지 않다는 조항을 넣어서 순수한 비소를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성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서 결혼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만들었고, 둘째, 결혼 시장을 외모라는 단일 기준으로 작동시켰으며, 셋째, 산업화와 질병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달성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넷째, 화장을 도덕적으로 낙인 찍어서 은밀하게 만들어 정보 공유와 규제를 막았습니다. 다섯째, 유독 화장품이 피부를 손상시키면 더 많은 화장이 필요해지는 물리적 중독 상태를 만들었고, 여섯째, 손상된 외모를 가진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해서 화장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환의 어느 지점에서든 탈출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파멸이나 사회적 죽음으로 처벌받았는데 이건 개별 여성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자해 행위였던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시스템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 허영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수은은 입술과 볼에 빨간 색소로 쓰였는데 신경계를 파괴해서 떨림과 정서 불안을 일으켰고 여드름 치료제로 바르면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려서 또다시 화장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독극물 사용을 정당화한 건 당시 유행하던 결핵의 미학이었는데 결핵은 우아한 쇠약으로 여겨졌고 환자의 창백한 피부와 큰 눈이 로맨틱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따라하기 위해 여성들은 벨라도나를 눈에 떨어뜨려 동공을 확대시켰는데 이는 광과민증과 영구 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극도의 창백함을 위해선 식초를 마셔서 적혈구를 파괴했고 파란색 가루로 가짜 정맥을 그려서 피부가 투명해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 창백함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상류층임을 증명하는 시각적 기호였거든요. 극단적 사례로는 코카인 마취하에 두피 머리카락을 눈꺼풀에 직접 바늘로 꿰매 넣는
원시적 속눈썹 이식술까지 등장했는데 감염과 실명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술이 성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여성들이 느낀 외모 압박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는 신체적 기형을 도덕적 실패나 진화적 열등함과 동일시했고 외모 손상은 사회적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글리 클럽 같은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데 미적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고 여성의 경우 손상된 얼굴은 결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경제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악용한 게 마담 레이첼인데 그녀의 사기 수법은 단순히 가짜 제품을 파는 수준이 넘어서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 자체를 착취했습니다. 본드 스트리트의 고급 살롱에서 아라비아 비법에 기반한 에나멜링을 제공한다며 먼저 부식성 로션으로 얼굴 털을 제거하고 알칼리 세척제로 피부를 벗겨낸 뒤 납이나 비소 페이스트로 주름을 메우는 시술을 했는데 한 번에 20기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기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화장품 사용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행위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 몰래 레이첼을 찾아왔고 레이첼은 이들에게 외상을 주면서 빚을 쌓이게 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남편에게 아내의 허영과 기만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모순을 무기화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완벽한 외모를 요구하면서도 그 외모를 만드는 과정은 수치스러운 비밀로 만들었고 레이첼은 바로 이 이중 구속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평생 고객으로 묶어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심리적 공포는 화학적 독만큼이나 치명적이었는데 메리 터커 보레데일이라는 미망인은 레이첼에게 4,000에서 5,000 파운드라는 평생 저축을 모두 뜯겼습니다. 레이첼은 렐레라 경이 보렌데일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먼저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끝없는 치료를 팔았고 보레데일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고소하기까지 이 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레이첼이 1868년과 1878년 두 차례에 기소되어 결국 밀뱅크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지만 그녀의 사기가 가능했던 건 화장품 산업의 비밀성과 소비자 보호법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와 의학계의 대응은 턱없이 느렸는데 이건 무지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비소와 납은 수세기 동안 알려진 독극물이었지만 산업적 가치가 너무 커서 규제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산업계는 비소를 염료, 살충제, 벽지 제조에, 납을 페인트와 배관에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이 산업들의 로비는 소비자 보호보다 강력했습니다. 1830년대에 개발된 마시 테스트는 인체 조직에서 미량의 비소를 검출할 수 있게 해서 독살 사건 입증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이는 주로 살인 사건에만 적용되었고 화장품 피해자들은 대부분 콜레라나 위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알프레드 스웨인 테일러 박사가 1860년 실험을 통해 피부에 바른 비소가 혈류를 타고 내부 장기로 이동한다는 걸 증명했고 1865년 이 치료를 받은 소녀의 부검에서 전신 비소 중독을 확인했지만 이런 증거들이 실질적 규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851년 비소 판매 제한법은 상인들에게 판매 기록을 남기고 비소에 색소를 섞어서 설탕이나 밀가루와 구별되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색소가 제품의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10파운드 이상은 순수한 비소로 팔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화장품과 산업용 제조업자들에게 거대한 허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려 한 게 아니라 대량 중독 사고만 막으려 한 것이었고 여성들의 만성 중독은 개인의 허영에 대한 자업자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규제 실패의 비극적 절정이 1858년 브래드퍼드 사탕 독살 사건인데
사탕 제조업자가 실수로 석고 대신 비소를 섞어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서 1860년 혼합방지법과 1868년 약국법이 통과되었지만 화장품 안전은 여전히 거의 규제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공분을 산 이유가 피해자가 무고한 어린이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장품으로 죽어가는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사탕으로 아이들이 죽자 비로소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란셋 같은 의학 저널이 지속적으로 비소 화장품과 비소 벽지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화장품 산업은 수십 년 더 자유롭게 독극물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사용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는 문제의 규모를 숨기는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화장품으로 다쳤다고 말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낙인을 받게 되므로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장을 거부하거나 멈춘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이들의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 자체가 답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결혼하지 못한 여성을 잉여 여성이라고 불렀고, 1851년 인구조사에서 30세 이상 미혼 여성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사회적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공황의 초점이 여성들의 복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물었던 건 남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결혼하지 못하는가였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결혼 시장의 미적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잉여 여성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들을 식민지로 보내거나 하층 노동에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외모로 결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은 가정교사, 동반자, 재봉사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렸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하면 구빈원이나 매춘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체 손상이 있는 여성은 더욱 절망적이었는데, 빅토리아 문화는 의학적 장애 모델을 따라서 신체적 일탈을 도덕적 결함이나 진화적 열등함의 증거로 봤기 때문에 천연두 흉터나 화학 화상으로 얼굴이 손상된 여성은 인간성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재건과 존중의 유일한 수단은 인공의수나 에나멜링처럼 손상을 가리는 제품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는 다시 유독 화장품 시장으로 이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기억되지도 슬퍼하지도 않을 존재가 될 공포가 너무 강렬해서 여성들은 열린 상처 위에 납페이스트를 바르는 고통을 감수했던 겁니다. 결국 화장품을 거부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지워졌고, 화장품을 사용한 여성들은 천천히 죽어갔으며, 시스템은 이 양쪽 모두를 여성 개인의 선택 탓으로 돌리면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이 시스템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로 페미니스트 운동과 노동권 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결혼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외모가 절대적 자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화장품 산업의 대규모 민주화가 일어났는데, 은밀한 가게에서 백화점 카운터로 옮겨가면서 제품 사용이 공개되고, 이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식품의약국 같은 기관들이 화장품 성분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납과 비소와 수은은 대부분의 미용 제품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독극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조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달성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라는 압박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는데, 현대의 위험한 미용 시술, 극단적 다이어트, 성형수술 중독은 화학 성분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의 산물입니다. 여성의 가치를 외모와 연결시키는 한, 그 외모를 얻기 위한 합리적 선택은 계속 위험의 경계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나중에 집안의 천사를 죽이는 것이
여성 자율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썼는데 빅토리아 시대엔 그 천사가 종종 자신의 화장품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독을 바르던 그 여성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던 합리적 행위자였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납가루를 얼굴에 바른 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강제된 것일 때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실패가 됩니다. 그 구조는 독을 금지한 뒤에도 다른 이름으로 계속 작동했습니다.